이번 주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구매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의 60년 동안 이 제한을 시행해 왔다는 것도요? 맞아요. 유대인의 민족적 자결권에 기반을 둔 국가이자 자유주의적 가치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중심지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종차별적인 요르단 법령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법이 일요일까지 시행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이 주권을 다루며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란젤 디아만트이고 이것은 기본법입니다. 이번 주 많은 보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정책의 정치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국제사회에 익숙한 주체들로부터 소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권과 시민권을 위해 모두가 환영해야 할 극적인 조치에 충분한 관심이 거의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이스라엘 국가가 깊이 성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 8일 일요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토지 정책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편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간단히 요약해서 이번 조치들은 상당히 중대하며 이스라엘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장관 스모트리치 씨는 이번 조치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대담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여러 무슬림 국가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고 미국에서는 해당 지역의 합병에 반대하는 다소 신중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논의는 곧 ACME 만화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에 집중하고 싶어요. 바로 요르단의 법이 폐지되었다는 점인데 이 법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비아랍계 사람들에게 토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었어요. 문제가 된 금지 조항, 즉 요르단법 40호는 1948년부터 1967년까지 요르단이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던 시기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토지 판매는 아랍계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어요. 이 법은 유대인들의 토지 구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1967년에 이 지역을 차지했지만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향후 평화 협상에서 이 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군사 점령지처럼 법적으로 이 지역을 관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즉 관습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법률을 계속 존중해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국방군의 군사명령과 함께 1967년에 시행 중이던 오스만, 제국과 요르단의 법률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법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기에는 범위를 벗어나는 여러 특이하고 차별적인 법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현지 법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 문제에 관한 요르단 법에 적어도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미묘했죠. 보시다시피 비아랍인의 토지 매입 금지는 개인에게만 적용됐고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스라엘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요르단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했고 그 회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판매할 수 있게 했어요. 구매 과정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국방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복잡해요. 이런 금지 조치와 까다로운 허가 요건 때문에 모든 거래에 수년의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들게 되었어요. 이 말은 관료주의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적 문제들이 자주 발생했고 결국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지역 개발이 저해되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 인간적인 대가를 넘어서 국가적인 대가도 있고 민주주의적인 대가도 있으며 유대인으로서의 대가도 있어요. 2026년 JNS 국제정책정상회담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루살렘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JNSSummit.org에서 등록하시고 쿠폰 코드 JNSTV를 사용하세요. JNSTV 한 단어로 입력하시면 모든 티켓을 2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일요일까지입니다. 우리는 기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이스라엘을 다시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 땅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제인도법을 계속 적용했습니다. 유대인을 그 지역에서 인종적으로 청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종차별적인 요르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던 정권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이스라엘 정부들도 그 문제를 인식했지만
인식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2018년 국방장관 리버만은 해당 법의 폐지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고, 나프탈리 베네트가 국방장관이었을 때 위원회는 그 제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베니 간츠에게 넘어갔을 때 팔레스타인 측의 폭력에 대한 우려로 그 조치는 지연되었습니다. 토지권리 비정부기구 리가빔은 폐지를 강제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음에는 그 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간츠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2022년에 위원회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르단법에 다소 인종차별적인 냄새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법의 문구와 실제 현장의 현실은 별개입니다. 그로스코프프 판사는 법이 명백히 인종차별적이지만 개입의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의 관할권 밖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크메셋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대법원은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진보적 가치를 대표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법원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원이라면 인도주의적 이유로는 결코 다루지 않았을 사건들까지 관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방벽 위치 제조정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점거된 교회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보내도록 강요하거나 이스라엘 방위군의 교전 수칙을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법적 계층 모두에서 유대인 시민권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일련의 이상한 결정들이 이어질 때는 이런 해석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몰아넣은 이 복잡한 법적, 정치적, 안보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더 명확하고 중요한 답변들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유대인 정착촌을 억제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나아가라는 막대한 국제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력은 분열되어 있고 한때는 더 이상적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대중 사이에서 훨씬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동맹, 그리고 유럽 파트너들과의 무역에 대해 깨질 수 없는 의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이 지정학적 화약고로 변하는 존재적 위협을 제한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와 이스라엘이 영리한 전술적 정책 결정을 선호하는 점까지 더해보세요. 주권의 지연이나 명목상의 주권, 심지어 유대인 시민권의 훼손조차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인의 성격과 오랜 분열에 대해 말하는 점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인종차별적 토지법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주권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내부의 분열선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부 분열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방어 전쟁에서 실제로 영토를 획득하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967년 6월 이스라엘 군대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산에 도착했고 현장에 도착한 첫 장교들은 바위 돔 지붕에 이스라엘 국기를 개양했어요. 이 순간은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순간이에요.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다시 유대인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국방장관 모셰 다얀이 곧 도착해서 국기를 내리고 새롭게 해방된 이 장소 위에 서서 악명 높게 이렇게 묻죠. 우리가 이 모든 바티칸을 왜 필요로 하죠? 유대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와 순간 중 하나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왜 우리가 이런 행정적이고 보안상의 골칫거리를 가져야 하냐고 물었고 실제로 그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어요. 다얀은 요르단 워크프와 협상을 맺어 그들이 유대인 정체성의 궁극적인 상징인 이곳의 통제권을 계속 갖도록 했어요. 그리고 현상 유지로 알려진 합의는 비무슬림의 이 장소 접근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경찰은 비무슬림의 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 예배 중 입술 움직임, 종교적 상징물 반입 등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성전산 등 모든 곳에 완전한 주권을 갖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주권을 가진 걸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유지 방식, 즉 주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외교적 평온을 선호하는 태도가 모든 영토에서 이스라엘 정책을 규정해 왔어요. 방어 전쟁에서 얻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 골란 고원은 1981년 합병되기 전까지 14년 동안 군사 행정 하에 있었고 협상 카드로 여겨졌어요. 그동안 유대와 사마리아는 한 번도 합병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법이 적용된 적도 없었어요. 58년째 계속되는 군사 행정이에요.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의 목숨을 앗아간 오슬로 협정의 오랜 재앙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그 협정은 테러 자금 지원과 해외 원조금 횡령을 주된 취미로 삼는 당사자들과 맺어진 것이었죠. 내부적으로 깊이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는 국민과 영토를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전쟁이 끝난 후에는 즉흥적이고 수동적인 행정 전략을 펼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식적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재정착 움직임은 수년간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경고인 10월 7일을 통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변화가 가능해졌고 여기에는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청소하려는 정말 끔찍한 인종차별법에 대한 명확한 시정 조치도 포함됩니다. 주권이라는 더 큰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특히 서구 전역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시급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변화 하나만큼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는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박수쳐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시정을 무시한 채 정책 변화를 비난하는 비평가는 그들의 관심이 진정한 인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권리를 가지는지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우리 법률과 통치 구조의 만연한 혼란스러움은 종종 우리 문화 내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우선순위에 대해 단기적인 계획과 깨진 합의가 영구적으로 반복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을 네모로 만들기 위해 맺는 거래까지 모든 것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의 폐지와 그에 동반된 더 광범위한 조치들은 적어도 이 연합으로부터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모든 가능한 법적, 정치적 전략에 기회를 주었고 종종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후에 이제는 유대인의 생명과 민주적 가치를 모두 보호하는 더 분명한 주권 접근법을 취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통계적 추세와 10월 7일과 같은 비극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자기 정의와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 더 새롭고 전통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답을 주겠지만 이번 주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달래기 위해 50년 넘게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심지어 자기 땅에서 자기 국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법까지 집행했던 한 나라가 이제는 거짓된 평온이 정의보다 더 가치 있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